예, 수고한 김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제부터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간단히 발제문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좀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영 선생님 하시고 질의응답 하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 기말고사를 이제 기말 페이퍼는 이제 주제를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2장, 3장 정도 정리해봐라 이제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리포트 형식은 A4로 내도 되고 대자보를 붙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모 일간지 기자가 그걸 캐치해서 어떻게 대자보로 숙제를 내줄 수가 있냐라고 해서 졸지에 종북이네 예, 아좀이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세상이 굉장히 무섭구나, 숙제 내주면 종북이는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뭐 정치적인 지향도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넌 폴리티컬한 사람이고 그냥 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졸지에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상당히 명예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요새 세상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라는 걸 좀 어제 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한 1년 전쯤에 별로 이렇게 요새 팔리진 않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화가라고 하는 잡지에서 집담회를 할 때 작년에 제가 또 불려와서 거기서 고문을 당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집권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2월달에 집권을 했으니까 2월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조금 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 많이 뭐라 그러면 기초적인 어떤 기초공사 부분이 상당히 부실했다라는 게 좀 이렇게 드러났고 부실한 기초공사마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망가진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 나가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좀 군대용으로 공구리 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탄탄하게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이렇게 공구리 치는 게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황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근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국민국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동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말하자면 에너지원 같은 거죠. 그런 거는 저기 제가 적어놨듯이 비밀, 이건 청와대로 상징되는 어떤 정부죠. 비밀과 공개성, 의 기랑 혹은 변증법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치 행위에 고유한 어떤 비밀, 숨겨진 영역과 그것을 열려고 하는 움직임 사이.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기량과 변증법이 없으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정당성이나 역동성 같은 것들이 많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정치적 권위와 정의의 원천이라고 썼는데 그러한 어떤 비밀과 공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뭐 일종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변증법이나 기량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인정되어야만 하는 권위라거나 아니면 어떤 정의 같은 거죠. 그 사회가 지켜내야 될 정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안개 속에 가려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저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 수반이 갖춰야 될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사유까지도 지금 못하게끔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제 전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일종의 레지티머시라거나 정당성이라거나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존재 이유까지
이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어떤 선하게 입은 법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시스템 전체의 어떤 신뢰성, 존재 이유, 정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감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그 안에서 뭔가 허무적인 사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기초공사 중에 굉장히 망가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실하게 되는 게 많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좀 오늘 여기 이제 그 시민운동 단체라고 듣고 제가 감히 이렇게 발을 들여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징후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언론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권위를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나쁜 뜻의 권위가 아니라 신뢰성 혹은 존재이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왜 갖고 있었냐면 가장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출입한다라고 하는 지금이야 이제 그 출입처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옛날에 굉장히 제한된 그러니까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뭐 그걸 특권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어떤 그런 시스템상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위험, 그렇죠? 비밀에 가까이 있는 권위에 가까이 있는 부패할 수 있는 위험과 더불어 엄청난 그것과 저울질하면은 동등한 그 같은 무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에 고귀한 직업 이런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굉장히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경계 사이에 위치한 어떤 위태로운 직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론의 어떤 그 권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정보의 범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그 지난 12월에 보스턴에 그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이렇게 제 노트북을 꺼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제 거기서는 꺼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온갖 그 불미스러운 광고들이 뜨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인터넷 그 홈페이지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포털이든 뭐든 간에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콤팍한 미디어 환경과 그리고 그 안에서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이 말하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자들이 점점 양아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쓰는 거죠. 그제 저를 취재했던 그런 어떤 TV조선이나 이런 데 기자들도 거의 무슨 제가 이렇게 딱 전화를 받으니까 교수님 교수님께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신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가 아니라 취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건 또 한 가지 더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은 무슨 논쟁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일베 저장소 있는데 제가 좀 잘 안 가지만 그 누가 가끔 이렇게 스팸 메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쏴줍니다. 여기 뭐 이상한 얘기가 났더라. 딱 보면은 그저 뭐 팩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팩트 중심으로 뭐를 논쟁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팩트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팩트를 객관화해서 내가 팩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시작하는 거는 뭐 거의 정말 정치적이지 않은 이건 무슨 조폭적인 그 얘기인 거죠. 보스가 결정하면 따른다라는 형태죠. 팩트 무신주의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과 부패 위험성 그 사이의 위태로운 어떤 존재 조건 그리고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의 아우라이자 권위 같은 것들을 전부 내팽개치고 이런 그 정말 혼탁한 미디어 공간 안에서 양아치처럼 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양아치들이 전달하는 밑밥에 몇 천만이나 되는 네티즌들이 열광하거나 욕을 하거나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언론의 어떤 양아치화를 한편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우울증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저는 시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계시는 혹시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동년배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 시민운동의 존재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사실 국가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사회적인 것 혹은 공공성을 담지하고 그것이 자리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근데 지금같이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담지해야 되는 어떤 혹은 시민사회가 재확인하고 이것은 공적인 것이다라고 지켜내야 되는 그 부문들을 어떤 지켜내고 창출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개인의 소유로 환원될 수 있거나 국가의 소유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보는 소유 모델로 가지 않는 어떤 공통의 어떤 이익을 담지하는 사안 어떤 관계까지 포함한 공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국가에 의한 경쟁 도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건 뭐 신자유주의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소유 주체로서의 개인과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 단체가 왜 있는지 지금 존재 이유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진하지만 그 징후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총파업에 이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전철 타고 딱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운동단체 깃발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되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시민운동단체가 뭐 얘기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리고 3, 4, 5부 터져서 집에 갑니다. 그게 한 7시 반쯤 끝났죠? 7시 반쯤에 끝났죠. 시민운동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시민운동이 매개가 된 운동의 형태, 집회의 형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첫 번째는 그거고 없어졌다는 말은 좀 과한 말이고 굉장히 미비해졌다.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잡지에 관계하고 있으면 창작과 모평이라고 하는 잡지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항상 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합정치입니다. 연합정치. 저는 세대상 연합정치 너무나도 이렇게 염증을 느낀 세대라서 제가 91학번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민주대연합 그러면 죄송해요 선생님 개꿀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세대에 속한 사람인데 연합정치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이든 그 지난 총선이든 시민운동 세력이 주도해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시민운동이 주도하든 뭐 하든 간에 기성정당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 정치의 어떤 그 숨통을 틔운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이 좀 감각이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간 옷을 입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의 의미에서 시민운동이 지금 설 자리가 어디냐. 저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존재이유에 대한 심각한 어떤 물음과 그 물음의 답 없음에 대한 하나의 무기력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데 아마 시민운동이 겪고 있는 것이 그 우울증이고 저는 시민운동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고 그렇다고 막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에 달려가고 싶지는 않은 나약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우울증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우울증이 극단화돼 있다기보다 집약된 형태가 시민운동의 우울증입니다. 국가냐 아니면은 가혹한 경쟁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펙적인 사람이냐 호모 스페쿠스냐 사이에서 길을 찾고 싶은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우울증이 아마 시민운동의 우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양아치들이 범람을 하고 우울증에 갇혀서 이렇게 신음하는 게 지금 2014년도의 한국 사회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공성이라는 뭐 일종 제가 하버마스 모델이라고 적어놨는데 시민사회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굉장히 그 넓은 의미에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 국가 시민사회 생활세계 개인 뭐 이런 식으로 해왔던 3분구도의 시민사회로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정식화가 지금 좀 다시 한번 재검토되면 되는 거 아니냐. 시민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의 위치,
혹은 시민이라고 하는 주체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시민운동이 국가와 시장, 국가와 생활세계,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또 한번 해봅시다라고, 저는 이것도 일종의 공구리 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구리 쳤다가 공구리가 깨지면은 걷어내고 다시 새 방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좀 아간벤의 이야기가 좀 많이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간벤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아간벤 얘기는 사실 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재미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먹물들이 앞에 나와서 설치는 사회는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 안 좋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뭐 어디 신문에서 뭐 좀 써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도 해라 그러는데 안 좋은 거죠. 먹물들은 조용히 책에 방에 틀어앉아가지고 책 보는 게 좋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먹물들한테 무슨 뭘 물어보거나 이러지 말고 조용히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어떤 그 조용히 책 보고 이런 거를 위한 책이라면 아마 아간벤 책이 가장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뭐 물론 이거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도락 차원에서 읽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깨알 같은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약간 좀 그 사상사 오타쿠인 저로서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막 추적도 해보고 이러는데, 네, 그것과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드리면은 상당히 이렇게 혼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아간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는, 아간벤이 직접 들어가서 호모사피르가 우리한테 뭐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호모사피르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줍니다. 사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호모사피르에 직접 물어보면은 툭 하면 탁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맥락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과 하버마스 사이에 전후의 일종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벌어진 논쟁이 아니라 하버마스가 어떻게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의식을 하고 그것과의 대결의식 속에서 스스로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놨는지, 거기에 맥락에 좀 맞춰서 예외상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칼 슈미트는 그 전범으로 몰려서 이제 그 니른베르크에 잡혀가서 니른베르크 수감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우여곡절 그때 풀려난 다음에 공직 추방이라는 형태로 대학에서 쫓겨나고 공식적인 아카데미아 세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은. 참고로 그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은 1910년대 후반부터 활약을 했던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보수 진영의 사상적 지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슈미트가 이제 그러면서 그 니른베르크의 어떤 그 신문을 받으면서 너 나치에 왜 가담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슈미트가 일관되게 한 얘기는 나는 이용당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비겁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슈미트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은 진짜 슈미트가 이용당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뭐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슈미트가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뭔가 철학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슈미트가 볼 때 근대 사회의 어떤 그 공론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쓴 글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걸음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글이 나를 비추는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타자에게 내맡겨서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경험이라는 거죠. 슈미트가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쓴 글을 나치의 관료들이나 아니면 나치를 둘러싸고 있었던 대중매체나 아니면 대중들 자체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순환시키고 곡해하고 부풀리고 때로는 폄훼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슈미트는 이 대중매체적인 상황을 바로 거기 제가 적어놨듯이
주권자와 집행자 사이에 가로놓인 마당에 개입하는 간접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권자라고 하는 건 슈미트가 그 이전 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뭐 말하자면은 그 아까 뭐 서영 선생님께서 결정 얘기도 하셨지만 모든 정치적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단일하고도 분할 불가능하고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자. 군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슈미트가 볼 때 그게 이제 이 군주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고 단호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의 어떤 정치 공동체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슈미트가 보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슈미트가 보는 일종의 그 사회의 바로미터 같은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자유주의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책 중에 이제 독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딕타투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슈미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딱 보니까 그 전부터 물론 그런 맹아들은 있었지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군주가 결정 권한을 가졌으면은 그걸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군주의 권한과 권위죠.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이 부하들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 우리의 그 감각으로는 박정희를 생각하면 되죠. 박정희가 숱한 이렇게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집행시키는 거. 근데 슈미트가 볼 때 이 권위와 권력의 집행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고 그 안에 그 어떤 틈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주권자의 의지와 집행자의 어떤 집행, 관료들의 집행 사이에 수많은 말하자면은 그 견제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슈미트가 말하는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죠. 대중매체, 뭐 슈미트는 여기에 의회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책성이 사안인 뭐든 간에 어떤 그 전쟁까지를 극한으로 한 국가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권한들이죠. 어떤 이익들을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전쟁을 끝내고 어느 시점에서 전쟁이 시작하냐라고 하는 게 주권의 궁극적인 권한이라면 이 언제 끝내고 언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집행하는 요 간극, 요걸 이제 앞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요 간극에 뭐 언론이 뭐라고 떠들고 뭐가 떠들고 막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시민운동이 막 개입해 들어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미트가 볼 때는 이 간접 권력이 주권의 어떤 통일성을 훼손하는 이런 어떤 그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뭐 여담입니다만 아간베는 왕국과 영광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거를 이제 신과 천사 사이의 관계로 봅니다. 뭐냐면은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신자로서의 어떤 천사, 사이에 놓인 간극 뭐 이런 식으로 풀어.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간베의 작업의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구도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슈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권위와 권력이 분리된다는 거죠. 주권의 존재와 주권이라고 하는 정당성과 집행이라고 하는 어떤 뭐 그 합법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말하자면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헌법 체제 안에서는 헌법을 가장 최고 규범으로 놓고 그 아래에서 이제 이 헌법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어떤 주권이라는 형태로 이제 슈미트는 구상을 하게 되는데 주권의 의지와 집행이 분리가 되버리면은 헌법을 초월하는 어떤 그 기구 혹은 통치 혹은 법을 도구화한다, 수단화한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한 어떤 통치 체제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이 아니라 법이 통용된 정상성 유지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어떤 체제를 말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무슨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장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장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장발 단속과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규칙화할 수 없는 거죠. 20cm까지는 허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해서 머리는 매시간 자라는 거기 때문에 20cm 항상 이렇게 재고 댕길 수가 없는 거죠. 결정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 길이. 그러니까 규율화할 수 없는 거죠. 법칙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저게 정상적인 머리 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
규칙이 아니라 정상, 노멀하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뭔가 청결감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사내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상성이 통치의 기본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20cm 이하, 이상 이런 법칙성이 아니라 노멀리티라고 하는 움직일 수 있는 기준선을 가진 그리고 그것이 통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어질 수 있는 그런 정상성의 통치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법치하고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언저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근대 법학의 그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은 법률 없이 범죄가 없다는 거죠. 법률이 없는 곳에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정상성의 통치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 예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미행해서 집안을 좀 들여다봤더니 야동이 엄청나게 있었다. 그러면은 성범죄자로서 예비 검속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죠. 범죄 예방을 하게 된다. 독일어로 Sicherheit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 예방이라는 뜻이에요. 안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를 말하자면은 법률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정상성이라고 하는 통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쟤 좀 수상해 보여. 비명사 좀 미행 중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보건 같은 거죠. 야 우리 깨끗하게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혹은 출산율을 이제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애를 낳아야 된다라거나 거기에만 이제 돈을 이제 준다거나 이런 선별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상화를 계속해서 통치가 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법의 탈권이나 도구화, 그러니까 이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도구화, 법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있고 법률이 거기에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상성을 통치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법을 원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흥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학자인 칼 슈미트로서는 이러한 어떤 체제, 이게 굉장히 문제잡다. 그런데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전후 독일의 어떤 서독 체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슈미트가 볼 때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가 권력과 결탁한 대중매체, 거대 기업 이런 일련의 어떤 그 뭐 일종의 통치의 카르텔 같은 거죠. 통치의 카르텔이 관료, 기업, 언론, 심지어는 시민사회의 어떤 부문들 혹은 대학 이런 데까지 뭔가 카르텔을 만들어서 법을 무해화하고 법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도구화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른 정상성의 산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평화가 평화라는 거는 미국을 따라서 냉전 체제의 서방 쪽에 가는 것이 발전이고 정상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말하자면 그 체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거기 적어놨듯이 이제 뭐 물론 슈미트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국가가 경찰 국가가 되고 기업이 이제 조폭처럼 되는 거죠. 조폭처럼 되고 양아치처럼 언론이 된다. 양아치와 조폭과 경찰이 정사성을 만들어낸다. 산출해낸다. 그래서 하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언론,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만들어내는 법을 형해화시키는 이 정상성과 일종의 지배체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긍을 하되 중요한 거는 슈미트와 전혀 다른 부분은 슈미트는 물론 하버머스도 자본주의 하의 대중매체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미에서 똑같지만 시민사회라거나 언론이라거나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국가와 생활세계 혹은 시장 사이에 완충지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적어놨듯이 그런 어떤 그 정상성의 통치의 패러다임에 맞서서 하버머스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웨펜트리카이트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개성이죠. 웨펜이라고 오픈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체계에 닫혀 있음을 자꾸 열고 제가 제일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비밀과 공개성의 변증법을 어떻게 이 담보해내는 층위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게 이제 하버머스의 문제 설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슈미트가 말했던 어떤 법의 형이하나 정상성의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을 제시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서독 사회 혹은 나아가서 유럽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 기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60년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버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권위와 권력의 분리를 정당성의 위기로 파악합니다. 즉, 저 통치를 하고 있는 저 카르텔이 레지티머시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쟤네들이 레지티머시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의회 권력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독단으로 기업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뭐 언론과 결탁해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 원천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하버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버스는 이때 근데 그 정당성을 어디에 그럼 기초시킬 것이냐, 어디에 기초시키면은 저렇게 훼손당하지 않고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국가 권력을 계속해서 비밀과 공개성 사이의 변증법적인 어떤 정당성을 유지시킬 거라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하버스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어떤 변증법. 무슨 얘기냐면은 하버스 얘기는 이렇습니다. 근대 자유주의의 17세기 언저리부터 태동하기 시작하는 자유주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군주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자기의 자유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진전되다 보면 하버스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자유주의가 자꾸 진전되다 보면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즉 헌법에 기입이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권력이 그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유가 법제화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하버스가 이 얘기고, 이 자유주의의 자기변증법이야말로 공공성의 아주 그 에너자이저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계속해서 추구하되 이 자유가 계속해서 제도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이 원한 구조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개인의 어떤 자연권도 아니고 사회의 어떤 그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공통의 사회적인 것의 어떤 정당성도 아닌, 제가 저기 퍼포머티브한 레지스머스라고 수행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운동이라거나 언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퍼포머티브한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귀속되는 정당성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국가와 개인적인 삶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그게 정당성의 관건이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하버스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러나 지금 시민사회는 기업에 굉장히 침윤당해 있고, 언론은 뭐 거의 거대 자본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재봉건화의 길이 걷고 있다. 말하자면 그 퍼포머티브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1950년대 말에 하버스의 진단이었고,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렇게 큰 긴 그 뭐 커뮤니케이션 행위론, 뭐 정당성과 뭐 합법성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슈미트와 하버스 사이의 어떤 논점 같은 겁니다. 이게 슈미트와 하버스 사이의 논점인데, 제 물음은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런데 하버스가 지금 얘기했던 공공성이 경찰 조폭 양아치의 행동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혹은 경찰 조폭 양아치의 횡포에 맞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오히려 권력을 수행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권력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버스의 얘기는 뭐냐면 국가 권력을 어디까지나 레지티밋한 것, 정당한 것, 그리고 더욱 디모크라틱한 것으로 변화시키자는 얘기지, 절대로 국가 권력이 애초에 내재하고 있었던 경찰성이나 조폭성이나 양아치성을 극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 공공성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훌륭한 얘기라고 하는 건 10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게 과연 어떨까라는 걸 한번 재검토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멈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언론이나 시민운동이 국가 권력의 정치의 궁극적인 신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다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설득을 안 당하는 일부분의 사람, 이미 구도가 판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건 결국에 그 얘기는 결국에는 47대 53 정도로 분할되어 있는 이 판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적. 그 얘기는 결국엔 선거에서 51%의 포션을 차지하는 거, 이런 게 말하자면 정치의 가장 핵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생각을 거기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민운동의 강점이냐 장점은 그 판에서 47%를 51%로 밀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53대 47로 나뉘어진 그 판 자체의 어떤 분할성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가 속해 있는 그 판 자체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게 시민운동의 가장 장점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중에 아간벤을 본격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때 얘기한 건데, 복지 논쟁 같은 거를 할 때 아간벤의 솔루션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방안들이 더 실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한다라면, 저는 아마도 시민운동에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했을 때 굉장히 시민운동의 권위와 존재의의가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거는 복지든 성장이든 다 경제주의의 담론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경제주의의 판 안에서 47대 53이라는 거, 혹은 종북이냐 종남이냐 라고 하는 이 분단체제의 판 안에서 47대 5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주의와 분단체제 자체를 근원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구호와 실천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결코 47%를 51%로 밀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붙여지는 이름이 공공성이든 아니면 뭐 뒤에 이제 아간벤이 삶의 형식 뭐 이런 거, 새로운 커뮤니즘 뭐라고 불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뭐라고 불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판 자체에 대한 일종의 그 성찰과 반성을 담아내는 실천을 감지하는 것이 지금 일종의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말하자면 시민사회가 어떤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여당을 동시에 문제화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아간벤의 얘기가 아마 그런 데에 있는 것 같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아간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슈미트가 이제 전후의 소독 상황을 보면서 권력의 앞마당, 이런 이제 양아치 통치,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를, 아간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사실은 1945년도 이후에 서독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국면에서 발생한 어떤 통치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서구 통치 자체가 이미 이런 정상성의 통치, 혹은 조폭과 양아치와 경찰들이 삶을 규율하는 통치의 패러다임이어 왔다라고 하는 게 아간벤의 진단입니다. 그게 통치 패러다임으로서 예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냐민이 얘기하는 상례가 된 예외 상태. 그러니까 규칙이 예외가 됐다라는 거니까, 예외가 규칙이 됐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외 상태가 과연 뭐냐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법률의 공백 효력 정지를 통한 집행 권력의 전면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계엄령을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이제 박정희 체제를 뭐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긴급 조치를 14년도 1월을 선포할 때 박정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주의 헌법을 일시 정지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묘한 얘기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멈춘다. 이 얘기는 특히나 1947년도에 로시터라고 하는 저명한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책 중에 저명한 책이 Constitutional Dictatorship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해야만 하는데 하물며 민주주의 따위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인간의 지혜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베는 이 예외 상태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계엄령이라거나 그런 입헌적 독재라거나 아니면 뭐 그 유신 정권, 유신 헌법이라거나 아니면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생겨난 거냐? 프랑스 혁명의 산물입니다. 계엄령의 헌법에 처음 등장하는 건 프랑스 혁명 치하 아래서 그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노래한 혹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표시, 민중의 어떤 힘이라고 알려져 있던 프랑스 혁명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독재로의 길을 헌법에 이미 기입해놨다는 거. 아가민이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좀 이제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도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악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모크라시를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구도가 아닌 전혀 다른 판 위에서 한번 구상해보자라는 제안이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영국, 벨기에 온갖 그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20세기에 이 예외 상태를 경험 안 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계엄하에서 1930년대, 40년대 계엄하에서 통치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벨한테 이제 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루스벨트하고 히틀러하고 똑같다는 거냐? 이런 얘기. 저는 아담벨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루스벨트와 히틀러가 동일한 패러다임에 속한다라고 하는 혹은 미국과 독일, 나치, 미국의 어떤 그 체제와 독일 체제가 동일한 패러다임에 속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거부감도 있고 거부감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유를 좀 말하자면 인내심을 갖고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 체제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저기 어제 그 1,300만 원어치 고기 드시고 300만 원 떼먹은 그 양반들한테 가서 하면은 난리가 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삼겹살로 싸대기를 맞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한번 이게 머리를 이렇게 좀 유연화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와 뭐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 히틀러와 프랑스의 어떤 뭐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통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률적인 힘을 갖는 온갖 명령과 조치들을 통한 통치라는 거예요. 법률적 통치가 아니라 행정부의 법령과 명령과 조치들. 그래서 그 브레이트의 유명한 시 중에 서사시 중에 마스나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 학살도 나치는 그냥 유태인 무자비로 잡아다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유태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두 번의 법 개정을 거쳐서 법적인 권리를 박탈한 뒤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은 비정상성의 레테르를 씌워서 수용소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성, 안정성을 잣대로 노동, 인종, 성 등 이런 어떤 장애, 정상과 비정상의 분할을 그음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의 정의와 규율을 통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이 20cm가 규칙이 안 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머리 단속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 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언술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딱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성이 있는 거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머리를 거의 빡빡 깎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양명이 높은 고등학교인데 굉장히 자의적인 거죠. 어느 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갖고 와 뭐 바리칸 걸 밀기도 하고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때는 그 선생님이 어제 약간 좀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하면은 그냥 교훈을 통과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거나 이런 어떤 정상적인 통치가 지배하는 곳에서 규범성이라거나 이런 얘기는 그냥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절대 규범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규범 바람직한 인간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정상성의 통치가 패러다임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한 규범적인 얘기는 항상 그쪽으로 환원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특히나 현재와 같이 국가가 전면에 등장해서 모든 부문의 경쟁을 도입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 혹은 승리할 만한 인간 상이 바람직한 인간,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의 꼴로 굉장히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완장찬 양아치들과 청춘 환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청춘들을 위한 나라도 없고 노인들을 위한 나라도 없고 양아치들을 위한 나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공공성을 통한 양아치의 순치와 우울증의 치료가 어떻게 가능할까? 공공성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공공성이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떤 공공성을 여기서 탈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간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시아니즘, 아간벤이 이제 얘기하는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 아간벤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종교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혀 그런 신비주의라거나 그 주이시미티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간벤의 메시아니즘은 좀 제가 뭐 많이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포미니즘입니다. 포미니즘의 재해석.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본에서 커뮤니즘이라는 말을 공산주의라고 번역을 해버렸죠. 산. 근데 여기서 뭔가 큰 오해와 큰 말하자면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건 이제 일종의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번역이 커뮤니즘의 20세기의 운명을 마치 예견한 듯한 번역어였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커뮤니즘을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해버렸다는 거죠. 생산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혹은 하이데거 이미 이제 토크빌이 예견했고 하이데거가 말했고 슈미트가 비판을 했고 알렉산드르 꼬제브가 비판을 했고 발레리가 이미 통찰을 했듯이 20세기는 사회주의냐 자본 이런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대량 생산과 엄청난 기술 합리성을 통해서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두 국가의 세계가 될 거다. 아간벤의 생각은 소비에트 체제가 공산주의고 미국이 자본주의 이런 게 아니라 걔네 둘은 똑같이 기술 합리성에 지배된 뭐 말 그대로 테러리즘의 사회이고 전체적인 어떤 뭐 생산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아간벤이 생각하는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항하는 모종의 공동체의 원리인 겁니다. 그것에 붙여진 이름이 메시아니즘이라는 거죠. 왜 그게 메시아니즘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아간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 상태로 통치 패러다임에서 예외 상태를 2세기 전까지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세기 전에 로마 제국의 어떤 이런 통치 구조에 반발을 하면서 등장하는 게 메시아니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뭐 이런 예수방님 뭐 이런 것도 메시아니즘이겠지만 아간벤이 마울에서부터 쭉 계보를 그리는 마르크스 뭐 이런 데까지 계보를 그리는 메시아니즘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재 통치 체제를 일종의 서스펜딩 시키는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어떤 메시아니즘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번 얘기했듯이 하이데거의 기술 합리성 비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은 사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 마르크시즘 독특한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람시죠.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제 그람시가 굉장히 알츠르와 더불어 유행을 했었는데 그람시의 진지전 멋있지 않습니까? 진지전. 전이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지전. 소련도 붕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회실에서 참호를 구축하고 뭘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님한테 듣고 이랬었는데
지금 만나면 혼내주고 싶은 선배인데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전이당이 아니라 진지전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지전은 어디까지나 전술이나 전략의 차원에서 사유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 진지전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이당을 통해서 안 되니까 진지전을 통해서 이런 발상으로 그람시를 읽는 거죠. 근데 그람시가 옥중수고를 면밀하게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읽어봐도 그건 뭔가 전술 전략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밑에 들어가듯이 Communal Way of Life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조직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가 그 당시 진지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꼬미널한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것이 진지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탈리아의 마르크시스트들, 뭐 레그리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책을 쓰긴 했지만 레그리도 그렇고 카치아리, 뭐 아감베도 그 흐름 안에 들어가는 이 이탈리아 마르크시스트들의 굉장히 독특한 그 전통들이 여기 있는 거죠. 자율주의 운동 같은, 아우토노미 같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말씀드렸고 메시아니즘, 뭐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의식이란 프롤레타리아는 의식의 철폐라고 하는 루카치의 유명한 역사적 의식에서의 테드이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해소시키는 계급으로서만 프롤레타리아트일 수 있다. 기망은 기망이 아닐 때야 기망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루카치가 그 공산당으로부터 욕먹은 이유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이 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가멘이 제시하는 철학적인 어떤 그 아가멘이 던지는 철학적인 함이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에게 보이는 산문적 규정을 정지시키는 정치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집합론하고 관계가 있는데 기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집합 안에 기망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기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집합 안에 기망이 들어가는 건데 이 A는 B다라고 하는 이 서술성의 뒤에 이 빈사죠. 빈사들. 서술어에 위치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효력정지시키느냐라는 겁니다. 이 주어를 빈사로 환원시키는 게 산문적인 구조의 담론의 구조라면 어떻게 하면 빈사들을 전부 효력정지시키고 김항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명명 이게 바로 시인 거죠. 포에티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김항이라고 하는 이 명명, 이 명명의 절대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 수준에서 철학적 수준에서의 아감벤의 하나의 어떤 그 철학의 어떤 그 핵심입니다. 뭐 이게 무슨 실천이라거나 한국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어떤 그 함의를 던져주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타쿠로서 그냥 재미있게 읽고 있을 뿐이면서 이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좀 우리가 수상성을 많이 낮춰서 내려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상성이 강박하게 내몰려서 규정되는 예의 상태 하에서 진지를 구축하는 일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서술어로 나를 환원하는 나를 환원케 하는 이 강제력이 있는 규정성이죠.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좀 잘했고 이렇게 우등생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그게 당연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해 온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래야 되며 뭐로서 이래야 되며라고 하는 제 딸내미에 대해 그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들을 사념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애써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꿔라라는 뜻이 아니라 바꾸자라는 뜻이 아니라 막 예뻐해 주다가 막 때리고 이러지 않는 게 아니라 딸과 아버지의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발동시키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딸하고 아버지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아가멘이 제시하는 거는 밑에 이제 얘기 나왔지만 삶의 총체적 변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결국에 개인이 바뀌자는 얘기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와 타자, 사물,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좀 뒤틀어볼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뒤틀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관계이기 때문에 꼬미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꼬미너를 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꼬미너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멘이 얘기하는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 중심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이 연락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정상적인 삶의 형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거기는 뻔뻔한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아치의 횡포로부터 삶을 지켜내고 우울증을 달리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뻔뻔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건 도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그 자체의 어떤 목적 없는 수단 같은 거. 꼬명을 하지 않는 삶 이외에 다른 삶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까 뭐 시민운동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은 안 하겠고요. 이제 제 변명적으로 한 2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서영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뼛속 깊숙이까지 먹물입니다. 훈장질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먹물인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먹물들한테 제가 그 밑에 적어놨듯이 사회를 디자인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산문적 기술을 해라. 그게 바로 전략 전술을 내놔라 이런 얘기. 저는 먹물들한테 그거 맡겼다가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분 토론에 어디든 나와가지고 뭐 이쪽에 앉아서 저쪽에 앉아서 교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좀 한심합니다. 저는. 제발 좀 텔레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봉기, 반란, 사건의 그 시적인 어떤 향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우리가 복원을 할 것이냐.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있는 한 그게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먹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아치의 횡포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내고 나를 포함한 우리를 지켜낼 것이냐 라고 하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 교수들 보면서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 내용이 한심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말하는 게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그 교수들이 말하는 게 그 디자인과 기획을 계속 내놓죠. 그것조차도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으로밖에 안 보인다. 내게 더 우승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국가 같은 거, 올림픽 토론 같은 거 하는 거죠. 내게 금메달 이런 거죠. 성찰성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시민운동이 그러한 어떤 그 디자인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 디자인과 계획을 되물을 수 있는 힘과 성찰과 어떤 눈, 뭐 이런 것들을 재탈환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로서는 굉장히 요청되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